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사법부 편향성과 재판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사법권 독립수호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한 가운데 수출 제한이 내년에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적인 요소 통관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오늘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전북은 선거구 한 곳이 줄어 국회의원이 10명에서 9이 됩니다. 전주 한 보일러 대리점에서 무자격자에게 보일러 시공을 맡겼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5년 전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무자격 시공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암 집단 발병 피해를 입은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최근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슈K에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국회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사법권 독립 수호와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야는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 후보자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첫 소식 문예슬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청문회는 내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데 조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사법권 독립 수호와 공정한 재판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과 사법 행정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여당은 이전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며 조 후보자에게 사법부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며 법원에 대한 불신을 일소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 등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편향을 더 문제 삼고 싶습니다.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법부 독립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있었던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 법원이 이 대표 관련 수사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옳으냐고 따졌습니다. 법원이 제지해줘야 되는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100% 거의 100% 발부해줍니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중국 당국이 한 달째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중국 매체가 요소 수출 제한이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비료 업계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를 속 시원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중국 비료 업계가 내년에도 요소 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중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화학비료 업계의 전문 매체인 중국 화학비료망은 전문가를 인용해 요소 관련 기업 15곳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수출 총량을 94만 4천 톤 이하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는 올해 10월까지 중국 요소 수출량 339만 톤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분량입니다. 요소 수출 중단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는 가운데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경제 매체 역시 내년 봄 중국 내 수요 때문에 요소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료 기업들이 지난달 정부 측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자발적 수출 중단 의사를 밝혔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실제 내년 초에 요소 수출 할당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면서도 중국 정부 차원의 입장이 아닌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하고도 저희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우리 정부와 또한 현재 있는 공간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통상당국자 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즉각적인 요소 통관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관련 발표문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 등을 강조했을 뿐
요소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국토부가 전세 사기 특별법을 시행한 지 6개월을 맞아 오늘 국회에서 그동안 추진한 현황과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전세 임대를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정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지난 6월 시행된 이후 9,109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3,799건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국회에 특별법 추진 현황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보고했는데 전세 임대를 활용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합니다. 만약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른바 근생빌라,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건축물은 매입 임대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생빌라 피해자에겐 인근 주택을 전세 임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지원 방안 신청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개시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나라 돈 600억 원을 인건비 등으로 불법 전용한 의혹이 확인됐다며 권익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금을 유용해 고가의 방한복을 사고 해외 출장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각종 스포츠 의류와 아웃도어 신발이 놓여 있습니다. 한 명의 공공기관 직원이 안전용품 구입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사들인 용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공사 현장 안전용품을 사도록 돼 있는 시설 부대비로 개인 용도의 고가 방한복과 등산화, 스마트워치 등을 구입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 지자체에선 공사 현장과 전혀 관련 없는 직원 40명이 해당 예산으로 의류비 1,500만 원을 썼고 직원 한 명이 3년간 500만 원어치 옷을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문구점에서 가짜 거래 명세서를 끊거나 인원을 부풀리는 식으로 세금을 낭비하기도 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 격려성 해외 출장을 위해 공사 관련 예산 1억 1천만 원을 들여 8박 9일짜리 유럽 출장을 다녀온 공공기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공공기관은 광역,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14곳으로 모두 12억여 원의 세금이 제멋대로 쓰였다는 게 권익위 설명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국민의 세금인 만큼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개인이 부당하게 지급받는 것은 전형적인 부패 행위로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가 국가재정사업비로 책정된 예산 600억 원을 임의로 직원 인건비로 돌려쓰고 교통사고 통계도 조작해 이를 경영평가 실적에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이에 대해 인건비를 불법 전용하거나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한국.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죠. 윤 대통령이 오늘 관련 정책을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신건강 분야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핵심은 현재 치료 중심의 정신질환 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의 전 과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앞으로 10년 안에 현재 OECD 1위인 자살률을 절반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나 일터에서 누구나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가 구축되고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년층을 대상으로 경년마다 정신 건강 검진이 실시됩니다. 또 전국 모든 지역에 정신응급병상을 설치하고 스스로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 체계도 운영합니다. 현재 여러 형태로 운영 중인 상담 전화는 긴급전화 109번으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장기적으로 관련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5년) 전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보일러가스 누출 참사는 무자격 시공업자의 부실 시공이 원인으로 지적됐는데요. 전주의 한 유명 보일러 대리점에서 무자격자에게 시공을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10명이 펜션으로 놀러 갔다가 보일러 가스갓에 숨지거나 다친 안타까운 사고. 무자격자의 보일러 부실 시공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의 한 유명 보일러 대리점에서도 무자격자에게 보일러 시공을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일러 시공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뒤 전문 건설업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애초에 자격증이 없거나 건설업 등록이 안 된 사람에게 일을 시켰다는 주장입니다. 5년 이상은 일을 봐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이 만약에 이제 겨울철에 많이 밀리거나 제가 뭐 일이 있거나 이러면 급할 때는 이 사람들한테 일을 줬으니까.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해당 대리점과 일을 했던 업자 가운데 일부가 자격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리점 측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자격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줬다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무자격 시공은 이미 만연돼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 단속 책임은 지자체에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죠. 무자격 시공자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처해지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무자격 시공자 단속을 위한 행위는 없거든요. 부실한 관리 감독 속에 최근 5년여간 전국에서 가스보일러 사고 21건이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와 상가, 초등학교 등에 며칠째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전주시가 오늘 긴급 복구 공사에 나서면서 현재 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맑은물 사업소는 지난 밤사이 전주 에코시티 일대 수압을 확인해 한 관로에서 수압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오전 해당 관로를 정비했습니다. 전주시는 해당 지역 상수도 관로에 잇따라 문제가 생겨 물 공급의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레 열릴 예정이었던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관할권 다툼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했지만 김제시가 불참하겠다는 뜻을 꺾지 않아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제시는 앞서 새만금은 국가사업인 만큼 관할권 역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협의회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현재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등을 두고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적자 노선이 늘고 버스업체의 경영 악화가 이어지면서 지자체 보조금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56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될 내년 버스 예산안을 두고 지방의회도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확충돼야 할 버스 교통망. 지자체는 노선을 운영하는 민간 버스 회사에
재정을 들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량이 적더라도 농촌 벽지의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해마다 적자 노선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도비 보조금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노선이나 휴게, 손실금, 산정 방법에 대한 연구나 고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운 예산안은 국비와 도비, 시 군비를 합쳐 565억 7천여만 원. 보조금 산정 연구 용역비와 노차량 교체를 위한 지원금 등은 뺀 금액입니다. 시외 버스업체 5곳과 시내와 농어촌 버스업체 18곳 대부분 사실상 보조금으로 지탱하는 게 현실. 지자체의 체계적인 교통정책 마련뿐 아니라 경영 개선과 승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버스 회사의 자구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이 버스 회사에 대한 불만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서지 않고 불친절하고 그거에 대한 시간을 지키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사실 합계가 103점인데 60점도 안 되는 기업마저도 페널티 없이 보조금 독까지 나가고 이러는 건 좀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요.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하시고 할 때 저는 이제 이런 아예 서비스의 개선 자체가 없는 버스 회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검토 중인 준공영제 도입과 지간선제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인구 소멸 에서 지금은 대중교통이요 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지간선제 준공영제는요 버스 회사 살리고요 서비스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보조금 예산안이 모두 문제 예산으로 지적된 가운데 도의회는 다음 주 개수 조정을 거쳐 삭감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획정안을 보면 전북과 서울은 선거구가 한 곳씩 줄고 경기와 인천은 한 곳씩 늘어납니다.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을 뺀 선거구 4곳이 정읍, 순창, 고창, 부안과 남원, 진안, 무주, 장수, 그리고 김제, 완주, 임실 3곳으로 재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해 선거구를 편향적으로 획정하고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획정 기준 등을 무시했다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현역 의원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현역 의원의 주요 공약 이행 과정과 결과를 비롯해 각종 비리나 범죄 의혹 등을 심사합니다. 동료 의원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면 평가와 여론조사는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최종 평가 결과 하위 10% 그룹에는 경선 득표수에서 30%를 감산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전북 공동행동이 정부가 편의점의 노동 환경을 점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취약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이 주요 편의점 가맹점에 몰려 있다며 소규모 편의점에서 위법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점검 대상을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은 오는 8일까지 전국 2,500여 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와 임금 체불,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재외 교포 기업인들과 국내 기업인들 간 교류의 장인 세계 한상대회 유치에 나섰습니다. 아테마스터스 대회 실패와 세계 잼버리 파행 등을 겪고도 국제 행사 유치에 너무 행정력을 쏟는 게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받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20번째 세계 한상대회. 세계 40개 나라에서 2천여 명의 한상과 국내 기업인 등이 참가했습니다. 당시 울산에 빌려 유치에 실패한 전라북도는 한상대회 재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번 고배를 마셨으니까 다음번에는 또 한 번 저희가 도전해서 꼭 전주에서 한번 한상대회를 열어보고 싶습니다.
세계 한상대회는 올해부터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내년 행사 개최지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인천과 제주 등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유치 성공을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지난 10월 미국 NOIM에서 열린 세계 한상대회에 참석해 주요 기업인들과 접촉을 강화한 데다 최근 현지 실사에서도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행사장과 숙박시설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부족한 게 컨벤션 센터였거든요. 그리고 숙박시설이었는데 그 부분을 보완을 위해서 국립무형유산원을 무대로 해가지고 하지만 세계 잼버리 파행 여파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제 행사 유치에 나선 것은 너무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새만금 잼버리 실패로 전북도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이제 조금 잊을만한데 또 실패하면 이제 완전 망가진 거 아닌가. 아태 마스터스 대회부터 새만금 세계 잼버리까지 실속 없이 치러진 전북의 국제 행사. 실패의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 대책을 찾기보다 다른 국제 행사 유치에 나서는 전라북도 행보를 두고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네, 이슈 K 시간입니다. 비료 생산 공장에서 배출한 발암물질로 인해 주민 30명이 암으로 숨지거나 투병하고 있는 익산 장전마을. 이 마을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최근 나왔지요. 소송을 낸 지 3년여 만이었는데요.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지난 6년 동안 주민과 함께해온 홍정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23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네.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네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 잘 아시다시피 익산 장전마을 주변에 그 폐기물을 원료로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서 17년 동안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대기 오염물질 등을 배출을 해왔고요. 이에 대해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충분히 감시 감독으로 이를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민변 전북지부에서 주민들하고 상속인들 포함해서 176명을 원고로 모집을 해서 저희가 2020년에 조정 신청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조정 신청 사건에서 익산시하고 전라북도가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정이 결렬이 되고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소송 중간에 법원에서 강제 조정이라고 불리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서 사실 마을 주민들이 많이 지쳤기 때문에 그 176명 중 146명은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었고요. 그런데 이제 당시 익산시하고 전라북도의 태도가 어떤 거였냐면 주민들에게 위로금은 주겠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아니다.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소송을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이번에 그 소송의 판결이 이루어진 거고 청구 금액의 30%를 인용을 해줬기 때문에 일부 소송이지만 익산시와 전라북도의 위법사항은 모두 법원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군요. 27명의 주민들, 법원의 화해 조정을 거부하고 계속 소송을 이어온 이유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국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였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짚은 명확한 국가 책임 어떤 것들입니까? 네, 사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많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라는 모든 법률에서 그런 책임을 지자체 등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런 지자체가 그런 감시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러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걸 확인을 받고자 하셨던 거고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17년 동안 많은 분들이 암으로 사망하시고 돌아가셨고 소송 중간에도 돌아가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익산시하고 전라북도는 분명히 언론에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사죄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소송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태도를 계속 견지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원 판결을 통해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 진행하시게 되신 겁니다. 네, 앞서서도 잠시 설명해 주셨지만 행정기관이 위로금만을 강조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조정 내내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이 재판부도 이런 내용을 인정을 했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법원에서 명확하게 익산 씨의 위법 사항을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소개를 좀 드리면 이런 거예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사용하겠다고 익산 씨에게 그 공장이 신청을 합니다. 신고를 했는데 그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익산시에서는 그 신고를 수리해줘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는 폐기물, 비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가지고 비료를 만듭니다. 또 연초박이라고 담배를 만들고 난 찌꺼기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 담배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연초박을 300도 이상의 고온 건조 가열을 하는 공정이 필요한 유기질 비료로 원료로 사용합니다. 원래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게 무려 한 2,200톤이 넘는 양인데 익산시에서 그거를 감시 감독만 잘했으면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8년 동안 사실 16번의 감독 나가서 직접 감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나간 건 2번에 불과했고요. 그 2번도 그냥 형식적인 점검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이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기오염 물질을 방지하는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벗어나서 지붕 위에다가 별도의 배출구를 설치했어요. 가서 보면 눈으로도 보이는데 발견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인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타 악취방지법에서 필요로 하는 감시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서 법원에서도 판결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민원을 종결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러한 위법 사항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그런 감시 감독을 잘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아니했을 것이라면서 익산시와 전라북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낸 민원 그리고 현장 상황만 직접 현장 가서 제대로만 봤더라도 피해는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었을 텐데 안발병으로 고통을 겪었던 주민들 30명이 넘습니다. 환경적으로나 이 법률적으로 법원이 인정한 이례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있어요.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장들을 감시하고 감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들. 그 환경오염 물질들로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감시 감독의 의무가 있는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 거의 사실 유일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동안은 사실 소규모 공장들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어디 가서 구제받기도 어려운 그런 현실이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국가와 지자체가 제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는 반드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사례를 남긴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찌됐든 아직 1심입니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경 문제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지도 이런 어떤 행위들이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주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지자체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핑계, 또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 등을 들면서 사실상 감시 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게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토대로 감시 감독이라는 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감시 감독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할 때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살펴보는 조리상의 의무까지도 법원에서 인정을 하면서 잘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런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더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감시 감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도도 있었지만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리라고 보시는지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고 또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아야겠지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익산시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예전에 국무총리도 사과를 했던 사건입니다. 네, 정세균 총리가 했었죠. 예, 진정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면 항소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항소를 한다면 또다시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익산시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정말 많은 환경 유해 시설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환경 유해 시설들을 감시 감독을 잘 해야 할 것이고요.
환경도 인권입니다. 이런 인권 보호에 제1차적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본인들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고흥의 오리 농장에서 이번 겨울 들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확진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방역당국은 전국 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기룬 기자입니다. 유경 오리를 키우는 전남 고흥의 한 농장입니다. 어젯밤 늦게 고병원성 AI에 확진된 것으로 판명돼 오리 2만 2천여 마리를 모두 처분했습니다. 발생 농장 반경 10km 안은 방역 지역으로 설정돼 이동 제한과 소독도 실시 중입니다. 방역 지역 내 양계 농장 4곳은 비어 있어서 추가 감염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하를 하고 나서 다음 입식 때까지 약 한 14일 정도 기간이 있는데 그 휴직 기간에 지금 해당돼 가지고 지금 입식을 안 한 상태입니다. AI 확진 농장은 가창 오리 등 겨울 철새 도래지인 고흥만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철새가 감염 원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겨울 철새 주요 서식지인 고흥만 주변으로 최근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감염된 개체에 의해 주변 도로라든가 이게 오염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달 환경부 조사 결과 전남 지역에 둥지를 튼 겨울 철새는 20만 마리, 전국 겨울 철새의 5분의 1에 달합니다. 고흥만과 순천만 등 주요 철새 도래지에서는 차량 출입 통제와 소독 등 방역 작업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차단 방역을 하기 위해서 순천만, 주화모 그리고 그 양계 농가들 위주로 저희가 소독을 철저히 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AI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전국 오리 농장 430여 곳을 정밀 검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익산시 동산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90대 노인 등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서 추산 재산 피해액은 3,500만 원입니다. 소방당국은 5층 한 가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치안센터 폐지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전북경찰청이 익산 나동과 목천, 신흥 치안센터 3곳을 올해 안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조직 개편안에 따라 전북에서는 전체 65개 치안센터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곳이 폐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시군별로는 정읍과 임실 6곳, 김제 5곳, 고창 4곳, 부안 3곳 등입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치안센터가 주로 위치한 농어촌 치안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정읍시 의회에서도 백지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외식업 중앙회 전북 지역 한 지부 관계자와 스마트기기 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스마트기기에 들어가는 배달앱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소상공인들에게 보급하고 보조금 수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승우 전주시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리사이클링타운 주간 운영사가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로 바뀌는데도 전주시는 승인 사항이 아니라며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업 시행자 운영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업 계획서를 전주시에 요구했지만 담당 부서는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며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리사이클링타운이 다른 지역 음식물 폐수를 반입한 것과 관련해 우범기 시장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사이에 4만여 톤이 추가 반입된 것을 확인했다며 정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2달 동안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전북에서도 펼쳐집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전북 지역 사랑의 온도탑은 25년 연속 100도를 넘긴 가운데 오늘 밤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의 기부 문화를 살펴보고 확산 방안을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남원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계호 정책위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 양성같이 국민이 요구하는 법안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민생 법안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인 카자흐스탄과 경제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전라북도 카자흐스탄 경제포럼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열립니다. 양측은 이번 포럼을 통해 농생명산업, 신도시 개발 등 진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기업인들끼리 만나 수출 계약을 하는 등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계기로 삼을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5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와 교류 협약을 맺은 뒤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의 상하수도와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을 갖추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는 수변도시 109 2.7제곱킬로미터에 여러 기반 시설을 조성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를 분양한 뒤 2027년쯤 첫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첫 도시가 될 수변도시에는 최대 4만 명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 종사자와 입주민을 위해 물과 녹지가 어우러진 정주 환경을 갖출 예정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비가 오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입니다. 대기질도 좋지 못하겠습니다. 국내 먼지가 쌓인 데다 중국발 미세먼지도 들어오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전주가 아침에 3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높겠고요. 장수동 동부 지역은 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전주가 15도, 장수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은 익산이 1도, 군산 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1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높은 산지에서는 비와 함께 눈이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완주의 아침 기온 3도로 출발해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풍랑이 거세지겠고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요일엔 전주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